저 돕는 거 아시잖아요. 백맥닥스만 꺼주시면 부탁드릴게요. 손님 그만해. 지금 당장 내리세요. 새벽 3시 폭설이 쏟아지는 인적 드문 공터였습니다. 흠뻑 젖은 30대 여자가 50대 택시 기사에게 건넨 건 택시비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그녀는 왜 돈도 없이 택시를 탔을까요? 그리고 이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두 사람에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한순간에 연민이 불러온 위험하고도 야릇한 하룻밤,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눈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이 온통 하얗게 변해버릴 만큼 거세게 퍼붓던 폭설은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제 낡은 택시는 그 눈보라를 뚫고 힘겹게 바퀴를 굴리고 있었어요.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뽀드득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앞 유리에 달라붙는 눈송이를 치워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계 바늘은 어느덧 새벽 3시를 넘어서고 있었고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철 지난 올드 팝송이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 노래가 마치 제 인생을 비웃는 것만 같아서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조여왔어요. 58세 택시 기사 이철수. 그것이 제 초라한 명찰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대기업 부장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잘못 선 보증 한 번에 집도 날리고 아내와도 갈라선 채 빚더미에 앉은 지 벌써 5년이 지나고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제 손등에는 굵은 주름과 검버섯이 내려앉아 있었고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은 찌들대로 찌든 늙은이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뼛속까지 시려오는 기분이 들었는데 아마도 감기 기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병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띠링하고 울리는 문자 알림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뻔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일까지 밀린 리스료와 이자를 입금하지 않으면 차량을 회수하겠다는 카드사의 독촉 문자였을 테니까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창문을 살짝 내렸더니 차가운 눈바람이 얼굴을 때리며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담배값이라도 아껴야 내일 점심값이라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하루 종일 태운 손님이라곤 고작 3명뿐이었고 산업금은커녕 가스비도 건지기 힘든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이대로 들어가면 내일 당장 차 열쇠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저는 핸들을 꺾어 강남의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술 취한 취객이라도 한 명 태울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말이죠.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꺼져 있는 어두운 골목길은 눈이 쌓여 바퀴 자국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험했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낡은 쇼파가 비명을 질러댔고 제 심장도 덩달아 덜컹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닿은 저 멀리 전봇대 아래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눈이 만들어낸 환영인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이런 폭설 속에 사람이 서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차가 가까워질수록 그 형체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젊은 여자였어요. 우산을 쓴 것도 아니었고 두꺼운 패딩을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기지 않게도 그녀는 얇은 블라우스 차림에 정장 치마만 입은 채 눈을 맞으며 위태롭게 서 있었어요. 마치 세상에 버려진 인형처럼 말이죠. 저는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미끄러지듯 멈춰섰고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제 차를 바라봤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빗물과 눈물에 젖어 얼굴에 엉겨붙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해 길을 잃은 건지 아니면 무슨 험한 일이라도 당한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냥 지나치면 저 여자가 이 추위에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님 택시 타실 건가요? 창문을 내리고 소리치자 여자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이힐 한쪽 굽이 부러져 있는 게 보였고 맨다리는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그녀가 뒷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에 젖은 흙냄새 같기도 했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 같기도 했는데
묘하게 남자의 신경을 자극하는 비릿하면서도 달콤한 향기였어요. 차가운 냉기가 좁은 택시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제 목덜미에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가주세요. 빨리요. 여자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룸미러로 슬쩍 본 그녀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얇은 흰색 블라우스는 비와 눈에 젖어 살결에 투명하게 달라붙어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시트가 금세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하고 물었지만 여자는 대답 대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한 눈빛으로 계속 뒤를 힐끔거렸습니다. 저는 일단 히터를 가장 세게 틀었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자 차 안의 공기가 급격하게 변했어요. 젖은 옷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차 안을 뿌옇게 채우면서 택시 안은 마치 습식, 사우나처럼 몽환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젖은 블라우스가 히터 바람에 조금씩 마르기 시작하면서 차 안에는 더욱 짙은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것은 샴푸 냄새 같기도 했고 여자의 살냄새 같기도 했는데 5년 동안 여자 없이 혼자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도 자극적인 향기였어요. 룸미러를 통해 저도 모르게 자꾸만 뒷좌석을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여자의 어깨는 계속해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묘하게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면서도 동시에 금기된 상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손님 목적지를 말씀해 주셔야 출발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물었을 때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룸미러 속에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깊고 슬펐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간절히 갈구하는 듯한 젖은 눈망울이었어요. 아무데나 가주세요. 기사님 제발.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눈 쌓인 도로 위를 차가 미끄러지듯 나아가면서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둘만의 공간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와이퍼 소리와 히터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가쁜 숨소리만이 좁은 택시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에 걸려 차가 멈출 때마다 정막이 흘렀고 그럴 때면 뒤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숨소리가 제 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블라우스 위로 드러난 그녀의 목덜미 선을 따라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꿀꺽하고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는데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지만 신경은 온통 뒷좌석에 쏠려 있었습니다.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 왜 이런 새벽에 젖은 몸으로 거리를 헤매고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강남역을 지나 한강 다리를 건널 때쯤 여자의 떨림이 조금 잦아든 것 같았습니다. 차 안이 훈훈해지자 긴장이 풀린 듯 그녀는 시트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제 차라는 안전한 둥지에 안긴 아기 새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터기의 요금은 어느새 3만 원을 넘어가고 있었고 저는 슬슬 목적지를 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무작정 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손님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어디 찜질방이라도 내려드릴까요? 하고 물었지만 뒤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잠든 건가 싶어서 뒤를 돌아보려던 찰나였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가 핸드백을 뒤적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어딘가 다급하고 거칠게 느껴졌어요. 뭔가를 찾는 듯 했지만 가방 안에서는 빈 통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멈추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설마 돈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설마 하니 강남 한복판에서 택시를 탄 여자가 기본 요금도 없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공친 것도 억울한데 마지막 손님마저 무임승차라면 저는 내일 리스료를 낼 방법이 정말로 사라지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인적이 드문 공사장 근처 공터였는데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컴컴한 곳이었어요.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차 안의 붉은 미터기 불빛만이 유일한 조명이었습니다. 손님 요금은 35,000원입니다. 결제는 카드로 하시겠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돈 앞에서는 저도 어쩔 수 없는 속물적인 인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손님 제 말 안 들리세요? 하고 재차 물었을 때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두운 차 안이었지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게 보였어요. 기사님, 저 지갑이 없어요.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죠. 지갑이 없다니요? 그럼 핸드폰으로 계좌 이체라도 해주세요. 하고 말하려는데 여자가 텅 빈 핸드백을 거꾸로 뒤집어 보였습니다. 립스틱 하나와 손거울 하나 그리고 젖은 손수건 한 장이 툭 하고 시트 위로 떨어졌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핸드폰도 카드도 현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참나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손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루 종일 참고 참았던 화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기분이었어요. 내일 차 뺏기게 생긴 마당에 이런 황당한 일까지 겪다니 하늘이 저를 버린 게 분명했습니다. 당장 파출소로 갑시다. 경찰 불러서 해결해요. 하고 핸들을 다시 잡으려는데 여자가 다급하게 제 운전석 시트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경찰은 절대 안 돼요. 제발요, 기사님.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저를 잡은 악력은 필사적이었습니다. 백미러로 본 그녀의 표정은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 경찰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돈도 없고. 경찰도 안 된다고 하면 저는 땅 파서 장사합니까? 하고 쏘아붙였지만 여자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잠시 동안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리고 있었죠. 저는 화가 나서 핸들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블라우스 깃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하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기사님, 혹시 블랙박스 켜져 있나요? 뜬금없는 질문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블랙박스는 왜요?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자 여자가 입술을 깨물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묘하게 변해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아니 어쩌면 체념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 숨겨진 야릇한 도발 같은 것이 제 심장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꺼주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제 귓가에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블랙박스를 끄라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리가 없는 나이였으니까요. 58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손님을 태워봤지만 이런 제안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룸미러를 통해 블랙박스의 파란 불빛을 확인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녹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그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거슬리게 느껴졌어요. 손님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고 물어야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차 안을 지배하고 있었고 제 시선은 자꾸만 비에 젖어 속살이 비칠 듯 말 듯한 그녀의 상체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의 틈으로 그녀의 얼굴이 쑥 들어왔어요. 확 끼쳐오는 여자 냄새에 현기증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제 귓불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뜨거운 숨결이었어요. 그녀는 제 귀에 대고 아주 은밀하고 위험한 제안을 속삭였습니다. 돈은 없지만 다른 건 드릴 수 있어요, 기사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이성이라는 퓨즈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거라니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자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남자의 본능이 꿈틀거리며 깨어났습니다. 늙고 병든 택시 기사가 아니라 한 명의 수컷으로서의 욕망이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닐까, 나중에 덤터기를 쓰는 건 아닐까 하는 현실적인 공포도 밀려왔어요. 하지만 눈앞에 있는 여자는 너무나도 매혹적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흐트러진 모습이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고, 애원하는 듯한 눈빛은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을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밀어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제 손은 이미 블랙박스의 전원 코드를 향해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말이죠.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블랙박스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차 안은 이제 완벽한 어둠과 적막 속에 잠겼습니다. 오직 밖에서 쏟아지는 눈보라만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죠. 여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게 더 가까이 몸을 밀착해 왔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제 투박한 손등 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오늘 밤, 저 좀 숨겨주세요. 제발요. 그녀의 부탁은 단순한 하룻밤이 아니었습니다. 숨겨달라는 말, 그 말 속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누구한테 쫓기는 겁니까? 하고요. 여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아 자신의 젖은 옷자락 위로 가져갔습니다. 묻지 말아 주세요. 그냥 기사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도 돼요. 그녀의 손에 이끌려 닿은 곳에서 뜨거운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비에 젖어 차가울 줄 알았던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그 온도 차이가 주는 짜릿함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좁은 택시 안에서 이 폭설이 쏟아지는, 새벽에 딸뻘되는 여자와 단둘이 남겨졌다는 사실이 주는 배덕감이 온몸을 전율케 했습니다. 도덕과 윤리 따위는 창밖의 눈보라와 함께 날아가 버린 지 오래였어요. 저는 룸미러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눈은 이미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5년 전 아내가 떠난 뒤 죽어있던 제 눈빛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겠어요? 제가 묻자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프면서도 유혹적이었고 위험하면서도 달콤했습니다. 저는 기어를 주차 모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뒷좌석의 그녀는 이미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눈을 감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히터 소리만이 크게 울리는 차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위험한 거래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창밖의 눈은 더욱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었고 우리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낡은 택시가 향한 곳은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모텔촌이 아니었어요. 58년 인생을 살면서 처음 본 낯선 여자와 모텔 카운터 앞에 설 용기도 없었거니와 당장 주머니에는 여관비 낼 돈조차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제가 핸들을 꺾어 향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가파른 언덕길 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제 초라한 자취방이었습니다. 집이 좀 누추합니다만 그래도 밖보다는 따뜻할 겁니다. 저는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의 그녀를 힐끔거리며 변명하듯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대답 대신 파랗게 질린 입술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가 언덕길을 오를 때마다 엔진은 힘에 붙여 쿨럭거렸고 제 심장도 덩달아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자괴감과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뒤섞여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그녀를 내리게 했을 때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서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그녀는 얇은 블라우스 하나만 걸친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는데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드러난 실루엣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적나라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뒷좌석에 있던 제 낡은 점퍼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하얀 입김이 제 얼굴에 닿았다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마치 죄를 지은 사람들처럼 고개를 숙이고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녹슨 대문을 열 때 끼익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라도 집주인이나 이웃이 깨서 이 새벽에 웬 젊은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냐고 따져 물을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습한 기운이 확 올라왔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한때는 강남 아파트에 살던 저였는데 이제는 이런 냄새 나는 구석방에 젊은 여자를 데려와야 한다는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군말 없이 제 뒤를 따라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도어락도 없는 낡은 열쇠 구멍에 키를 꽂고 돌리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저는 서둘러 그녀를 방 안으로 밀어넣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재빨리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2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지자 3평 남짓한 좁은 방에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벗어놓은 양말과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 그리고 펴놓은 이불이 널브러져 있는 지저분한 공간이었죠. 저는 황급히 바닥에 있는 옷가지들을 발로 치우며 보일러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미안해요. 혼자 사는 호라비 방이라 냄새가 좀 나죠. 아니에요. 따뜻해서 좋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는 현관 신발장에 기대선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점퍼를 꽉 여민 채 주저앉듯 신발을 벗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어요. 방 안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본 그녀의 상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물기가 현관 타일을 적시고 있었고 스타킹 오른 나가서 허벅지 군데군데 붉은 생채기가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발목에 든 시퍼런 멍 자국이었어요. 누군가 거칠게 잡아 끈 듯한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대체 어떤 놈이 이렇게 연약한 여자를 짐승처럼 다뤘을까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동시에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묘한 영웅 심리가 꿈틀거렸습니다. 일단 씻으셔야겠어요. 그러다 감기 들겠습니다 하고 제가 욕실을 가리켰습니다. 욕실이라기보다는 화장실 겸 세탁실에 가까운 좁은 공간이었지만 온수는 나왔으니까요. 수건 한 장만 주실 수 있으세요? 그녀가 모기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서랍장을 뒤져서 가장 깨끗하고 두툼한 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녀가 수건을 받아들고 욕실로 들어가자 문이 닫히고 잠시 후 물 틀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쏴 하고 쏟아지는 샤워기 소리가 좁은 자취방의 정막을 채웠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불투명한 욕실 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가 옷을 벗는 소리 젖은 블라우스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물줄기가 그녀의 몸에 닿아 튀는 소리가 제 귀에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상상하지 않으려 해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욕실 안의 풍경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찬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지만 타오르는 속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제 공간에 여자의 온기가 들어온 것이요. 아내가 떠난 후 칙칙한 호라비 냄새만 배어있던 이 방에 지금 젊은 여자의 향긋한 비누 냄새가 수증기와 함께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담배라도 한 대 피우고 싶었지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혼자 두고 나갔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저는 책상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다리를 떨며 욕실 문만 쳐다봤습니다.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물소리가 멈추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욕실 문이 살짝 열리며 그녀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저기 기사님, 옷이 다 젖어서 혹시 입을 것 좀. 그녀의 얼굴은 뜨거운 물에 씻어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늘어뜨려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청초하면서도 요염해서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 잠시만요 하고 저는 옷장을 뒤졌습니다. 여자 옷이 있을 리 만무했죠. 저는 옷장 구석에 걸려있던 제 흰 와이셔츠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면접 보러 갈 때 입으려고 다려놓았던 건데 결국 입지 못하고 넣어두었던 옷이었어요. 그리고 추리닝 바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입으세요. 깨끗한 겁니다. 그녀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 옷을 받아갔습니다. 그녀의 하얀 팔목에 맺힌 물방울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거렸어요. 다시 문이 닫히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셔츠를 입고 있는 그녀를 상상하자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50대 늙은 남자의 셔츠를 입은 30대 여자. 그 언밸런스한 조합이 주는 묘한 배덕감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잠시 후 욕실 문이 활짝 열리고 그녀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예상대로 셔츠는 그녀에게 너무 컸습니다. 어깨선은 흘러내려 한쪽 쇄골이 훤히 드러났고 소매는 길어서 손등을 다 덮고 있었어요. 헐렁한 셔츠 자락 아래로 추리닝 바지를 입었지만 젖은 머리에서 풍기는 샴푸 향기가 방 안을 순식간에 장악했습니다. 방금 씻고 나온 여자의 냄새. 그 따뜻하고 습한 향기가 제 코 속으로 밀려 들어오자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쭈뼛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옷이 너무 크네요. 죄송해요. 남의 옷을 함부로 입어서. 아닙니다. 잘 어울리네요. 아니, 편하게 입으세요. 저는 횡설수설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좁은 방이라 의자는 하나뿐이었고 결국 그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았고 저는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있었어요. 그녀가 침대에 앉자 낡은 매트리스가 끼익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마저도 야릇하게 들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젖은 머리를 계속 닦았습니다. 수건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하얀 목덜미와 귓불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저는 멍하니 그녀를 올려다보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라면이라도 끓여줄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물만 좀 주세요. 제가 물을 떠다 주자 그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물을 넘기는 그녀의 목을대가 움직이는 모습조차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아까 택시 안에서와는 다르게 변해 있었어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저에 대한 호기심과 그리고 어떤 믿음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참 좋은 분 같아요. 네? 제가요? 네. 아까 택시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방까지 내어주시고 요즘 세상에 이런 남자 없잖아요. 그녀의 칭찬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니요. 사실 흑심을 품고 데려온 건데 그런 말을 들으니 양심이 찔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으쓱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5년 동안 무능한 놈, 실패한 놈이라는 소리만 듣고 살았는데 젊고 예쁜 여자에게 좋은 남자라는 소리를 듣자 짓밟혔던 제 자존감이 고개를 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짐짓 근엄한 척 헛기침을 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 내치면 벌 받습니다.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그래도 보통은 경찰서 데려가거나 내쫓잖아요. 기사님은 진짜 남자다우세요. 남자답다는 말.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제 앞 바닥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저와 눈높이를 맞추려는 듯이요. 가까이 다가오자 비누 향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헐렁한 셔츠깃 사이로 그녀의 가슴팍에 난 붉은 멍자국이 살짝 보였습니다. 아까는 못 봤던 상처였어요. 거기 상처가. 제 시선을 느낀 그녀가 황급히 옷깃을 여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부딪혔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남편이 그런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의 어깨가 다시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는 듯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가녀려서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남편 아니에요. 그냥 제가 너무 바보같이 살아서 그래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그 손길이 닿은 귓가가 발그레했어요. 그녀는 조금 더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릎이 닿을락 말락 한 거리까지요. 기사님, 저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도 되죠? 갈 데가 정말 없어서 그래요. 그녀의 눈망울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히 잠자리를 부탁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찢기고 상처받은 암컷이 강한 수컷에게 둥지를 틀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좁고 불편하겠지만. 아니에요. 기사님 옆이라서. 마음이 놓여요. 그녀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바닥의 감촉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제 거친 손등을 살살 문질렀는데 그 미세한 움직임이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어요. 기사님. 아니,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가 외동이라. 오빠가 있었으면 했거든요. 오빠라니. 58세 먹은 늙은 택시 기사에게 오빠라니요. 하지만 그 호칭이 주는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마치 제가 20년은 젊어진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했으니까요. 편한 대로 해요. 수진 씨라고 했나? 네, 수진이에요. 오빠. 저 오늘 무서운데. 불 끄지 말고 있어 주시면 안 돼요? 그녀는 제 손을 잡은 채 몸을 더 밀착해 왔습니다. 셔츠 자락이 제 허벅지에 닿았고 그녀의 뜨거운 체온이 셔츠를 뚫고 전해져 왔습니다. 좁은 방 안의 공기가 끈적하게 변해가는 것 같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보일러 열기와 두 사람의 체온으로 후끈거렸습니다. 제 시선은 자꾸만 그녀의 붉은 입술로 향하고 있었고 그녀 역시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찰나였습니다. 쿵쿵쿵. 갑자기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적을 깨는 굉음에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서로 떨어졌습니다. 야,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걸걸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삼키며 제 등 뒤로 숨었어요. 오빠. 어떡해요? 그놈들이에요. 쫓아왔나 봐요. 그녀는 덜덜 떨며 제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숨결이 제 등 뒤에서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그녀를 가로막아 섰습니다. 누굴까? 아까 택시에서 블랙박스를 끄라고 했던 이유가 쫓기는 중이라서였나? 설마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걸까?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지금 중요한 건 제 뒤에서 떨고 있는 이 여자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뿐이었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나가볼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밖에 불청객이 누구든 간에 오늘 밤 내 방에 들어온 여자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가 서 있었어요. 야, 문 열라고. 이 자식아,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현관문이 부서질 듯 덜컹거리는 소리에 제 심장도 같이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등 뒤에서 수진 씨가 힉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의 손이 제 허리춤을 꽉 움켜쥐었어요. 얇은 셔츠 한 장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공포가 제 살갗을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 옆에 놓인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예전에 택시 강도를 만났을 때 쓰려고 사둔 것이었는데 이걸 5년 만에 다시 쥐게 될 줄은 몰랐어요. 묵직한 나무 방망이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지자 묘한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지금 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놈이 누구든 제 뒤에 숨은 이 여자를 건드리는 순간 가만두지 않겠다는 비장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누구야? 남의 집에서 행패 부리는 놈이.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발로 쾅 찼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뚝 하고 멈췄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문 밖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왜 남의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여기 202호 아니야? 술에 잔뜩 취해 혀가 꼬인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맥이 탁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놈들이 아니었습니다. 옆집 사는 김 씨였어요. 매일 술만 마시면 집을 착각해서 남의 문을 두드리는 주사심한 양반이었는데 하필이면 오늘 이 타이밍에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김 씨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헤헤하고 바보 같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저씨, 여기 201호잖아요. 202호는 저쪽이라고요.
제발 술 좀 곱게 드십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문이 똑같이 생겨서 김 씨가 비틀거리며 자기 집 쪽으로 사라지자 저는 거칠게 문을 닫고 다시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철커덕 소리가 나자마자 등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진 씨가 와락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흑, 오빠.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잡혀가는 줄 알고. 그녀의 돌발적인 행동에 저는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씻고 나온 그녀의 뜨거운 몸이 제 등에 밀착되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으니까요. 얇은 셔츠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느껴지는 그녀의 부드러운 굴곡과 쿵쿵거리는 심장. 박동이 제 등판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녀는 제 등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고 있었는데 뜨거운 눈물이 셔츠를 적시는 게 느껴졌어요. 샴푸 향기와 살냄새가 섞인 묘한 향기가 제 코 속으로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찾아온 안도감 때문인지 아니면 밀착된 체온 때문인지 제 몸에서도 열기가 확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술 취한 옆집 사람이에요. 걱정 말아요. 저는 어색하게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봤습니다. 그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비 맞은 강아지처럼 애처로우면서도 동시에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치명적인 매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 볼에 달라붙어 있었고 헐렁한 셔츠깃 사이로 보이는 쇄골은 거친 호흡 때문에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방금 전에 공포로 인해 상기된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는데 그 색깔이 묘하게 에로틱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못 서 있겠어요. 그녀가 비틀거리며 제 팔을 잡고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녀의 허리를 부축했어요. 그녀의 허리는 한 손에 잡힐 만큼 가늘었고 제 손길이 닿자 움찔하고 떠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좁은 방바닥에 엉키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 안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저는 엉겁결에 그녀를 안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죠. 보일러가 돌아가는 바닥은 뜨끈했고 밀폐된 방 안의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방 안에는 우리 둘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물에 젖은 그녀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 저 오늘 밤 혼자 두지 마세요. 그녀의 입술이 달싹거리며 내뱉은 말은 제 이성의 끈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두지 말라니. 이 좁은 단칸방에서 갈 곳도 없는 상황에 그 말은 곧 밤을 함께 보내자는 허락이나 다름없게 들렸으니까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세상은 우리를 잊은 듯 고요했습니다. 58세의 늙은 택시기사와 32세의 젊은 여자. 이 말도 안 되는 조합이 지금 이 새벽에 만들어내고 있는 묘한 기류는 죄책감과 쾌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어요. 불 끌까요? 너무 밝으면 잠이 안 올 텐데. 제가 쉰 목소리로 묻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끄지 마세요. 어두우면 무서워요. 대신 저것만 켜주세요. 그녀가 가리킨 건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무드등이었습니다. 예전에 딸아이가 선물해줬던 건데 전구색이 붉은색이라 켜본 적이 별로 없는 물건이었죠. 제가 손을 뻗어 형광등 스위치를 내리고 무드등을 켰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환하고 적나라 했던 형광등 불빛이 사라지고 은은하고 붉은 주황빛 조명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수진 씨의 모습은 더욱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림자가 지면서 그녀의 이목구비는 더 깊어 보였고 헐렁한 셔츠 아래로 드러난 하얀 다리 라인이 붉은 조명을 받아 매끄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이 몽환적이고 야릇하게 느껴졌어요. 따뜻해요. 오빠 옆에 있으니까. 그녀가 꼼지락거리며 제 옆으로 더 바짝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옷깃이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허벅지와 어깨가 완전히 맞닿아 있었어요. 얇은 추리닝 바지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살결 감촉이 너무나 생생해서 저는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왔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향기가 제 턱 밑을 간지럽혔어요. 저는 굳어버린 석상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허공에서 방황하다가 조심스럽게 바닥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그녀의 손이 놓여 있었어요. 제 투박하고 거친 손이 그녀의 작고 하얀 손등 위를 덮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떼려는데 그녀가 제 손가락을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깍지를 껴왔어요. 손이 참 크고 따뜻하네요.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제 손가락이 얽혀 들어갔습니다. 그 작은 접촉이 가져다주는 전율은 엄청났습니다.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한 감각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있었죠. 붉은 조명 아래서 서로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건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여자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내비치는 애절함이었고, 동시에 수컷에게 보호받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갈구였습니다. 제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입술로 향했습니다. 붉고 도톰한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가쁜 숨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꿀꺽하고 다시 한번 침 넘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에게도 들렸을 게 분명했어요. 수진 씨, 나 같은 늙은이가 옆에 있어도 정말 괜찮은 거야?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묻는 말이기도 했어요. 주제 파악하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지만 제 몸은 이미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있었으니까요. 늙은이가 어때서요? 저 지켜줬잖아요. 저 구해줬잖아요.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그녀가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제 입술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5년 동안 메말라 있던 제 가슴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단비가 아니라 휘발유가 뿌려진 것 같았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꽃이 되어 제 욕망을 태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남은 한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피부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뜨거웠습니다. 그녀가 눈을 지그시 감으며 제 손길에 얼굴을 비벼왔습니다. 마치 주인의 손길을 그리워하던 고양이처럼요. 그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을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이 뚝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오늘 밤 이 여자만큼은 안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도 기다렸다는 듯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닿기 직전 서로의 뜨거운 콧김이 섞이는 그 찰나의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처럼 우리 안의 감정도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놓여있던 그녀의 젖은 핸드백 속에서 진동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요했던 방 안을 찢어발기는 듯한 날카로운 진동음이었어요. 우리는 화들짝 놀라 서로 떨어졌습니다. 산통이 깨진 것보다 더 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 새벽 4시에 누가 전화를 한단 말입니까? 수진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액정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가 휴대폰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액정에는 아빠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아버님?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나 본데. 저는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딸이 새벽까지 안 들어오니 걱정돼서 전화하신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수진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아니에요. 아빠라고 저장해 놓은 건데. 사실은. 그녀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극도의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놈들이에요.
뭐? 그놈들이라니? 저 팔아넘기려는 놈들이요. 제 빚 받으러 오는 놈들이라고요. 그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진동이 멈추고 띠링하는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액정이 켜진 채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에는 섬뜩한 내용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디 숨었나 했더니 택시 타고 튀었네. 지금 그 택시 기사 집 앞이다. 문 열어.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옆집 김 씨의 주사가 아니라 진짜 놈들이 문 밖까지 와 있었던 겁니다. 아까 김 씨가 문을 두드릴 때 놈들도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튀어오르듯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야구 방망이를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액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이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택시 기사 집 앞이다. 문 열어라는 문자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58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어봤지만 내 집 안방까지 조폭들이 쳐들어온 건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셔츠를 적셨고 방망이를 쥔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어요. 오빠, 어떡해요? 저 사람들. 저 잡히면 죽어요. 정말 죽는다고요. 수진 씨가 사색이 된 얼굴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공포에 질려 하얗게 뒤집힌 그녀의 눈동자는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묘한 기류가 흐르던 방 안은 순식간에 차가운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대체 빚이 얼마길래 이 새벽까지 쫓아오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건 사치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놈들이 문 밖에서 숨죽이고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 씨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신 차려. 울고 있을 시간 없어. 일단 숨어야 해. 어디로요? 여기 숨을 데가 어디 있다고. 그녀의 말대로 3평짜리 단칸방에는 몸을 숨길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침대 밑은 꽉 막혀 있었고 화장실은 문을 열면 바로 들키는 구조였으니까요. 제 시선이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자개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혼수해왔던 건데 버리지 못하고 들고 다니던 유일한 가구였어요. 저기 들어가 있어.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나오지 마. 알았지? 제가 장롱 문을 열고 이불을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퀴퀴한 나프탈렌 냄새와 묵은 먼지 냄새가 확 풍겨왔지만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는 망설일 틈도 없이 장롱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 그녀가 몸을 웅크리고 앉자 마치 관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오빠, 다치면 안 돼요. 제발. 그녀가 닫히는 문틈 사이로 제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그 차가운 손길이 제 심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평생을 비겁하게 도망치며 살아왔던 이철수였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 여자의 영웅이 되고 싶다는 알량한 자존심이 고개를 쳐들었으니까요. 걱정 마요. 나 왕년에 한 주먹 했던 사람이야 하고 허세를 부리며 장롱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자 방 안에는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1초도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쾅쾅쾅 하고 울렸습니다. 야, 이철수.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어. 놈들은 제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택시에 붙어있던 기사 자격증을 받거나 아니면 차량 조회를 해버린 게 분명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장판의 차가운 감촉이 정신을 맑게 해주었어요. 철컥하고 잠금 장치를 풀자마자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찬 바람과 함께 건장한 사내 둘이 신발도 벗지 않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놈들이 들어오자 좁은 자취방이 꽉 차는 느낌이었어요. 놈들의 어깨에는 녹지 않은 눈이 쌓여 있었고 입에서는 역한 담배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뭐야 이 영감탱이는? 야 여자는 어디 갔어? 앞장선 놈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빡빡 깎은 머리에 험악한 인상을 쓴 놈은 제 손에 들린 야구 방망이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어쭈?
방망이 찜질이라도 해주시게. 나이 먹고 주책바가지네 진짜. 뒤따라 들어온 놈이 껌을 짝짝 씹으며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흙탕물이 묻은 워커 발자국이 깨끗하게 닦아놓은 장판 위에 선명하게 찍히는 걸 보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 집이었어요. 비록 월세 밀린 쪽방이지만 이곳은 내 공간이고 내 성역이었습니다. 신발 벗어. 여기가 어디라고 신발을 신고 들어와. 제가 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놈들이 멈칫하더니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야 들었냐? 신발 벗으란다. 예의 바른 영감님이시네. 아, 예, 벗어드려야죠. 근데 그년 어디다 숨겼냐고 묻잖아. 갑자기 놈의 표정이 싹 바뀌더니 제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등짝에 격통이 밀려왔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방망이를 휘두를 새도 없었어요. 놈의 악력은 상상 이상으로 셌습니다. 컥. 모른다니까. 모른다. 택시 타고 여기까지 온 거 다 보고 받았는데 모른다. 이 영감이 치매가 왔나. 멱살을 잡은 놈이 제 얼굴에 담배 연기를 훅 내뿜었습니다. 매캐한 연기에 눈이 따가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놈을 노려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가 꺾이면 끝장이란 걸 본능적으로 알았으니까요. 방 안을 둘러보던 다른 놈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젖은 수건과 컵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수진 씨의 젖은 블라우스와 치마를 발견하고 말았죠. 형님, 여기 빨래 널어놨는데요. 아주 살림을 차리셨네. 놈이 젖은 블라우스를 걷어 올리며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더러운 행동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손 치워. 더러운 손으로 남의 물건 만지지 마. 제가 발버둥 치며 소리치자 멱살을 잡고 있던 놈이 주먹으로 제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억하는 소리도 못 내고 저는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위장이 뒤틀리는 고통에 눈앞이 노래졌어요. 입안에서 비릿한 쇠맛이 났습니다. 입술이 터진 모양이었습니다. 말이 많아 늙은이가. 야 뒤져봐. 좁아 터진 방구석에 숨어봤자지. 놈들이 방 안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을 엎고 이불을 걷어차고 싱크대 문을 벌컥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와장창 하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고 제 낡은 살림살이들이 박살 나 뒹굴었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기어가 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나가지 못해? 경찰 부를 거야. 경찰? 불러봐. 이 새끼야. 우린 떼인 돈 받으러 온 정당한 채권자니까. 놈이 제 손을 발로 툭 차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놈의 시선이 마침내 구석에 있는 자개장롱에 꽂혔습니다. 야, 저거 열어봐. 딱 사이즈가 저기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거긴 안 돼.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일어나 장롱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 문이 열리면 수진 씨는 끌려갈 테고 그러면 그녀의 인생은 끝장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내 시체를 넘고 가라. 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비장한 목소리였습니다. 놈들이 잠시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와, 이 영감 진짜 영화 찍네. 야, 비켜. 다치기 싫으면. 놈이 손을 뻗어 저를 밀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야구 방망이를 있는 힘껏 휘둘렀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놈의 팔뚝을 가격했습니다. 아, 이 미친 늙은이가. 놈이 팔을 부여잡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도 놀랐고 놈들도 놀랐습니다. 감히 늙은 택시기사가 반격을 할 줄은 몰랐던 거죠. 하지만 그 놀람은 곧바로 끔찍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나. 형님이라 불리는 놈이 살벌한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방망이를 다시 치켜들었지만 이미 기력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놈이 제 방망이를 낚아채더니 그대로 제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뼈가 울리는 고통이 전해졌고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곱게 늙지 왜 객기를 부려 객기를. 놈이 뺏은 방망이로 제 등을 내리쳤습니다. 퍽퍽 하는 소리가 좁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고통보다는 수치심이 더 컸습니다.
여자를 지켜주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제 시야로 장롱문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안에서 수진 씨가 숨죽여 울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나오지 마, 제발 나오지 마 속으로 천번 만번 외쳤습니다. 놈들이 저를 짐짝처럼 옆으로 치워버리고 장롱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안 돼. 제가 소리치며 기어가 놈의 발목을 깨물었습니다. 짐승처럼, 아니 미친 개처럼 악착같이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 이거 안 나? 이 영감이 진짜. 놈이 비명을 지르며 제 머리통을 주먹으로 내리찍었지만 저는 턱관절이 부서져라 놓지 않았습니다. 입안 가득 피 냄새와 놈의 바지에서 나는 흙냄새가 뒤섞여 역겨웠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형님, 이 새끼 이거 완전 도라이인데요. 그냥 문 열어버려요. 팔을 다친 놈이 장롱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장롱문이 활짝 열리고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던 수진 씨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두 손으로 입을 막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널브러져 놈의 발목을 물고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찾았다, 요년 숨바꼭질은 여기까지다. 놈이 제 머리채를 잡아 떼어내고 수진 씨의 머리카락을 낚아채 끌어내렸습니다. 깍! 살려주세요. 오빠! 그녀의 비명소리가 제 고막을 찢어놓았습니다. 장롱에서 끌려나온 그녀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놈들이 그녀를 양쪽에서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제 헐렁한 셔츠가 찢어질 듯 당겨졌습니다. 가자, 사장님 기다리신다. 싫어. 안 가. 이거 나. 기사님. 오빠. 그녀가 발버둥치며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그녀가 끌려나가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던 제 눈에 놈들이 떨어뜨린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라이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놈들이 엎어버린 휘발유통. 아니, 난로용 석유통이 넘어져 콸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역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섬광 같은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이판사판이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인생,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라면 차라리 다 같이 죽자.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라이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동작 그만. 다 같이 죽고 싶으면 한 발자국만 더 움직여봐. 제 고함 소리에 현관을 나가려던 놈들이 멈칫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놈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바닥은 이미 쏟아진 석유로 흥건했고 제 손에는 불이 켜진 라이터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야. 영감 진정해, 그거 내려놔. 놔줘. 그 여자 놔주고 꺼져, 안 그러면 여기서 다 같이 통구이 되는 거야. 제 눈빛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와 광기가 폭발한 눈빛이었죠. 놈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빈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의 눈빛만큼 무서운 건 없으니까요. 형님, 저거 진짜 같은데요? 기름 냄새 장난 아니에요. 놈들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수진 씨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셋센다 하나. 제가 라이터 불꽃을 기름 쪽으로 가까이 댔습니다. 화르륵 하고 불길이 일어날 듯한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둘. 제가 악을 쓰며 라이터를 더 가까이 댔습니다. 불꽃이 흔들리며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공기를 태울 듯 일렁거렸습니다. 놈들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미친 놈한테는 장사 없다더니 제 광기 어린 눈빛의 놈들이 완전히 기가 질려버린 거였습니다. 야, 튀어. 저 영감 진짜 지른다. 튀어. 형님이라 불리던 놈이 비명을 지르며 먼저 현관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뒤이어 팔을 다친 놈도 허둥지둥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쳤습니다. 우당탕탕 계단을 굴러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욕설 섞인 고함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라이터를 든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릴 수가 없었어요.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어서 마비가 온 것처럼 굳어버렸으니까요. 현관문이 덜컹거리며 닫히고 복도가 조용해지자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라이터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구석에 처박혀 있던 수진 씨가 기어와서 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감싸 쥐었는데 따뜻한 눈물이 제 볼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그녀가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아픈 것도 잊은 채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괜찮아. 안 다쳤으면 됐어.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돼. 놈들이 다시 올 거야. 그 말에 수진 씨가 화들짝 놀라 눈물을 닦았습니다. 맞습니다. 놈들은 지금 당장은 도망갔지만 분명히 더 많은 패거리를 끌고 오거나 물이라도 끼얹고 들어올 게 뻔했습니다. 이곳은 이미 노출된 장소였고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었어요. 가자. 내 차로 가자. 우리는 허둥지둥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어요. 수진 씨는 제 헐렁한 셔츠에 추리닝 바지 차림 그대로였고 저 역시 피 묻은 셔츠 바람이었습니다. 겉옷만 대충 걸친 채 우리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새벽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터진 입술과 찢어진 이마의 상처를 따갑게 스치고 지나갔지만 통증보다는 살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골목길에 세워둔 제 낡은 택시가 가로등 아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구세주처럼 보였어요.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자 부르릉 하고 엔진이 깨어났습니다. 30년 넘게 제 밥줄이었던 이 녀석이 오늘따라 든든한 전차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가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오빠, 어디로 가요? 그녀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갈 곳이 있을 리가 없었죠. 집도 털렸고 돈도 없고 뒤에는 조폭들이 쫓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어디든 가자. 지구 끝까지라도 데려다 줄게. 차가 눈 쌓인 언덕길을 미끄러지듯 내려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백미러를 확인했지만 다행히 쫓아오는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강변북로에 올랐을 때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퍼붓던 눈도 어느새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붉은 여명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히터가 돌면서 차 안이 다시 따뜻해지자 긴장이 풀린 탓인지 온몸이 쑤셔오기 시작했습니다. 옆을 보니 수진 씨가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왜 울어? 이제 다 끝났어. 안전해. 제가 투박하게 위로하자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고마워서요. 그리고 미안해서요. 생판 남인 저 때문에. 집도 엉망되고 다치고 나만이야.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오늘 밤 우린 나만이었어. 내 여자는 내가 지킨다고 했잖아. 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낯 간지러운 대사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5년 동안 죽어 지냈던 이철수는 어젯밤 죽었고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건 수진 씨의 오빠 이철수였으니까요. 수진 씨가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 맺힌 눈으로 웃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도 따라 웃고 말았습니다. 터진 입술이 따끔거렸지만 기분 나쁜 통증은 아니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기어봉 위에 얹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깍지를 꼈어요. 오빠, 책임져요. 뭐? 나 살려냈으니까. 책임지라고요. 이제 갈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녀의 당돌한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책임지라는 말. 그 말이 이렇게 달콤하고 무겁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까짓거 책임지지 뭐 밥은 안 굶길게. 제가 씩씩하게 대답하자 그녀가 제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손등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하며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일단 동해 바다라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꽉 잡은 두 손을 놓지 않은 채로 말이죠. 1년 후, 따뜻한 봄바람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의도 윤중로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거리는 상춘객들로 붐비고 있었죠. 저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1년 전 그 낡은 소나타가 아니었어요. 빚을 청산하고 새로 뽑은 개인 택시 그랜저였습니다. 번쩍거리는 검은 세단 옆에 서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단정한 오피스 룩에 하이힐을 신고 긴 생머리를 찰랑거리며 걸어오는 여자. 1년 전 그 비오는 새벽 젖은 채로 제 차에 탔던 수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 되어 있었죠. 멀리서 저를 발견한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많이 기다렸어? 그녀가 달려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렸어요. 머리 희끗한 50대 아저씨와 30대 미녀의 조합이 신기해 보였겠죠. 하지만 저는 보란듯이 어깨를 폈습니다. 아니 방금 왔어. 점심시간 짧지 않아? 괜찮아. 오늘 부장님 외근 나가서 좀 늦게 들어가도 돼. 그녀가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 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탔습니다. 저도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죠. 자 이거. 그녀가 예쁜 도시락통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김밥 쌌어. 오빠 맨날 기사식당에서 대충 때우잖아. 오늘 날씨도 좋은데 한강 가서 먹자. 도시락 뚜껑을 열자 정성스럽게 싼 김밥과 과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제가 그녀를 구하지 않고 그냥 경찰서에 넘겼다면, 아니면 모른 척 내쫓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때의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12만 원 빚 때문에 쫓기던 인생이 이제는 누군가를 책임지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인생이 되었으니까요. 고맙다. 진짜 맛있겠다. 아 참 오빠 그리고 이거. 그녀가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지난달 월급 보너스 받은 거. 오빠 차 할부금 내는데 보태. 됐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아이 진짜. 오빠가 나 책임진다며 그럼 나도 오빠 책임져야지. 우린 공범이잖아.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봉투를 제 재킷 안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공범. 그래요. 우리는 그날 밤의 비밀을 공유한 공범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공범.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기어를 넣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벚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날 내리던 눈은 차갑고 시렸지만 오늘 내리는 꽃비는 따뜻하고 향기로웠습니다. 가자 꽃 구경 실컷 시켜줄게. 응. 달려 오빠. 차가 부드럽게 벚꽃 터널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래, 내 방식대로 살았고 후회는 없다. 백미러 속에 비친 제 얼굴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수진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막장이라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해피엔딩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왠지 대박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